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간호를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건간호는 크게 네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보건교육, 두 번째 행정,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산업보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출제 빈도를 보면 보건교육에서는 평균적으로 4문제, 보건행정에서는 6문제, 환경에서는 4문제, 산업보건에서는 1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부분을 특히 조금 잘 해두셔야 이제 꽈락을 면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보건교육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간호의 목적은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1978년 알마아타 선언 때에 처음 그 1차 보건의료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 1차 보건의료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산간 오지 벽지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1차 보건을 증진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1차 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리기 전에 보건교육을 해서 건강을 지키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보건교육은 이 3가지 과정을 꼭 거쳐야 되죠. 첫 번째는 지식을 전달하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천하는 과정, 즉 지식, 태도,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주의 집중, 그다음에 흥미 유발, 욕구, 신념이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감과 만족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 요인 중에서 보건교육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학습 동기이죠. 그리고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은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 과거에서 최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간호의 교육 중에 가장 능률적이고 중요한 교육은 학교 보건이죠.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보건이 가장 효율적인 보건 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건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지역사회 주민 전체이고, 사업을 계획할 때도 지역사회 주민 전체와 함께 계획을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피교육자, 즉 학습자의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받고 그 지식으로 인하여 태도를 변화시키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피교육자의 이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을 하고 나면 우리가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죠. 절대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타당도가 중요하고요. 상대평가에서는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기 전 진단평가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중간중간에 형성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는 총괄평가를 실시하죠. 그래서 진단, 형성, 총괄, 전, 중, 후 이렇게 하셔서 평가하는 진행 단계에 대한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고혈압 환자에게 운동요법을 꾸준히 시키면서 혈압을 꾸준히 측정하도록 하죠. 자, 이런 거는 어떤 평가가 되느냐라고 하면 성과에 따른 평가, 즉 성과평가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할 때 절차는 교육의 절차예요. 처음에 도입, 전개, 종결의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는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시킨다. 전개에서는 본 교육을 실시를 하겠죠. 그다음에 종결 단계에서는 요약과 평가를 하는 단계이구나. 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건교육을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봐야 되겠죠. 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가 좋아요. 어떤 방법이냐면 1대1로 하는 면접 교육이, 상담 교육, 개별 교육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면접 또는 상담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 그다음에 경청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질문할 때가 좀 정해져 있죠. 아무 때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화제의 방향이 빗나갔을 때, 그리고 피면접자가 주제를 혼돈했을 때, 아니면 상담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 얻어내고 싶을 때,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때에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은 집단 토의인데요. 집단 토의, 다른 말로 하면 그룹 토의라고도 합니다. 자, 굉장히 능동적인 회의 토의이고요. 민주적 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포지엄인데요. 심포지엄은 동일한 주제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심포지엄의 특징은 발표자, 사회자, 청중 모두가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교육 방법은 패널 토의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배심 토의라고도 합니다. 이 패널 토의는 심포지엄과는 다르게 상반된 주제로 찬반을 갈라서 물고 뜯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널 토의, 배심 토의에서는 사회자, 발표자만 전문가면 되고요. 청중은 전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토의 내용을 듣고 있다가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단 토의인데요. 버즈 세션 이렇게 부르고요. 분단을 나누어서 토의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시범이죠. 시범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육 종류가 뭐가 있냐면 손 씻기, 그 다음에 칫솔질, 당뇨 인슐린 주사, 복막 투석, 모유 수유, 신생아 목욕 등이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시범을 보인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은 무조건 관찰법입니다. 내가 한 대로 똑같이 해봐. 내가 쳐다보고 있을게. 이렇게 관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능한 한 모든 면을 검토하는 것, 이런 단어가 중요하고요. 역할극, 자, 실제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대상자 수가 많아도 가능하지만 준비 시간이 긴 단점이 또 있습니다. 캠페인,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마약 캠페인 또는 알코올 캠페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홍보활동,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거죠. 국가 차원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단기간에 국민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우리 코로나19 손 닦아야 돼요. 백신 맞아야 돼요. 대중매체에서 계속 때렸죠. 이게 홍보활동이고요. 현장 학습, 직접 현장을 방문하죠. 이거의 장점은 실생활에 직접 도입하기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매체 중심 교육에서는 모형이 있어요. 모형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장점은 실제와 가까운 유사물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슐린 주사 방법, 정맥 주사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교육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반복할 수 있다. 자, 실물을 가지고 할 때는 장점, 실생활에 바로 결부시킬 수 있다. 라디오나 신문, 이거는 지역사회 내 대규모 주민에게 전달 가능하다. 그리고 라디오나 신문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에 홍역이나 풍진 유행할 때 예방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예요. 보건행정입니다. 자, 보건행정 관리 요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관리 요소는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예산 중에 우리 조정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각 팀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 지표인데, 환경위생, 모자 보건, 영양 수준에 민감한 보건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영아 사망률이죠. 그래서 영아 사망률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영아 사망률은 특정 연도 출생아 분의 영아 사망자 수 곱하기 1000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생률과 유병률의 지표도 있었죠. 발생률을 건강한 전체 인구수 분의 발생자 수 곱하기 1000 해주시면 되고요. 유병률은 전체 인구수 분의 유병자 수 곱하기 1000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률, 이환 기간, 그 다음에 치명률, 만성 질환일 때 유병률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앙보건조직이 있죠. 우리나라의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이고요.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보건소의 소속도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뭘 해주냐? 여기에서는 기술을 지도하고 감독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조직은 이원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술 지도 감독만 한다. 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정신건강증진사업, 암, 금연, 에이즈, 법정감염병 예방접종, 그다음에 결핵 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본부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이고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건의료 전달 체계인데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 유형을 보면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거는 자유방임형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게 되고요. 사회보장형은 영국이 대표적이고 국가가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없는 균등한 분포, 균등한 기회, 이거는 사회주의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하게 된 배경이 있었죠. 의료기술이 향상되고 인력이 전문화되고 고급화되고 의료시설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고 제3자 지불제도가 도입이 되고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제고, 의료비 급증 이런 것들이 대두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1차 의료기관을 보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인의원, 조산원이 해당하고요. 2차 의료기관을 보시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얘기하고요. 특수진료병원이라는 것도 있었죠. 감염병 전문 또는 정신병 전문 또는 산재 전문 이런 특수진료병원도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가 있었어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접근성. 지역사회 지리적,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수용 가능성,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수가로 지불 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4가지 필수 요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사회보장인데요. 자, 사회보장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중에 사회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보험을 얘기하죠.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산재,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보장, 연금에서는 소득보장, 고용에서는 소득보장, 산재에서는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둘 다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에서 2가지를 다 보장해 주는 거는 산재보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사회보장 중에 공공부조에서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계급여에서는 당연히 소득 보장을 해주고요. 의료급여에서는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의료 보장을 해주는 게 의료급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라는 말이 조금 나오면 헷갈리시는데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에요. 그리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사회서비스인 경우에는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임산부 바우처 이런 것들 특정 인구에게 지급되는 것들을 이제 사회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특성이 뭐가 있느냐? 강제 가입이에요. 내가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가입할 수는 없죠. 강제 가입, 그리고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돼 있죠. 많이 벌면 많이 내요. 적게 벌면 적게 내요. 대신에 받는 혜택은 균등하죠. 그래서 차등 보험, 균등 수혜, 그리고 단기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 성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에서는 자부담이 있죠.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 자부담이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이용과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닥터 쇼핑을 막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죠. 그래서 이유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자이고요. 이 적절한 보험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곳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의 유형은 현금 배상형, 제3자 지불형, 변의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이 보장이 되고요.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추세인 파트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면 괜찮아요. 누구나 다 되고요. 65세 미만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나 65세 미만자 중에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는 돼요. 그래서 어떤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느냐? 치매가 있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파킨슨병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나이가 20대, 30대 어리더라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리고 이 급여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우선 제공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 나오는 거는 재가급여 2년 정도 나오게 되고요. 자,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거는 대표적인 게 방문 요양, 그쵸? 그 다음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 복지 용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시설급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요양 시설, 요거는 10명 이상일 때. 그리고 노인 장기 공동생활 가정, 요거는 이제 9인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급여는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직도 실행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거는 재가와 시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 다음 중 시설인 것은, 다음 중 재가인 것은. 그래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회 나오는 거죠. 방문간호할 때의 자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느냐. 자, 의사가 발급한 지시서를 가지고 2년 경력의 간호사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3년 경력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치과위생사는 경력하고 상관은 없으나 구강 관리에만 한정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불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의료비 지불제도는 크게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인두제,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행위별 수가제는 사후 진료비 지불제도라고 합니다. 다 퇴원할 때 한꺼번에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료인이 행위를 할 때마다 수가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의료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자꾸 환자에게 새로운 방법을 시행해보고 적용해봐야 되기 때문에 의료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된다. 그런데 단점은 의료비가 너무 과잉된다. 두 번째, 인두제죠. 인두제는 의사에 사람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료를 보든 안 보든 등록된 사람들 곱하기 액수 해서 나에게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나에게 등록된 환자들이
나한테 진료받으러 오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진료받으러 오지 않도록 예방에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두제에 그러면 예방 굉장히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장점은 총 진료비에 억제 효과가 있다. 단점은 의료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포괄수가제인데요. 사전 진료비 지불 제도입니다. 사전, 이미 입원하기 전에 진료비, 질병에 따른 진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입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에서 빨리 처치하고 빨리 퇴원시키고, 그래서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한다. 봉급제. 자, 이거는 이제 의사에게 봉급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영의료 체제이고 진료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총액 계약제. 자, 1년치 국민의 의료비를 총액 의료협회와 협상을 하죠. 그래서 진료 보수 총액을 정해서 그 총액 안에서 진료를 하게끔 만듭니다. 장점은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 제도가 뭐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로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합병증 없이 그냥 치료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럴 때 적용되는 거는 포괄수가제. 그런데 합병증이 발생해서 복막염으로 진행이 됐고 이 복막염 치료를 같이 했다라고 하면 행위별 수가제로 수가 제도 자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현재 병행하고 있는 거는 행위별 포괄수가제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건행정이에요. 자, 3번째 파트는 환경보건인 거예요. 자, 환경보건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환경에 관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협약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우리 습지보호하자 람사르 협약이죠. 자, 사막화 방지 협약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토 협약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억제하자. 근데 교토 협약은 이제 만료가 되어서 파리 협정으로 바뀌었죠. 자, 유해 폐기물을 규제하자 바젤 협정이고요. 해양 오염을 좀 예방해보자 런던 협약이고요. 오존층 파괴하는 거를 막아보자 몬트리올 협약이고, 기후 방지 협약,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장 복합적인 거죠. 기후예요. 기후. 자, 기후의 3대 요소가 있었죠. 기온, 기습, 기류. 요거를 이제 3대 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열 조건이라고 하면 기온, 기습, 기류 더하기 복사열, 요 복사열까지 끼면 온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 역전이라는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원래 기온은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바람이 없는 날, 맑게 갠 날, 춥고 긴 겨울날, 눈이나 얼음이 대다수 덮여 있을 때 기온 역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환경 오염이 대기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이렇게 되게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열 경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열 경련, 수의근의 경련이죠.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먹이고 전해질 균형을 살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심해지면 열 허탈, 열 피로라고 합니다. 순환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다리를 올려주고 강심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열사병이라고 부르죠. 고열의 직사광선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을 때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분 전해질 용액을 투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죽어야 돼요. 열사병이죠. 얘는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1도 이상의 고열인데 땀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열을 식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음물 목욕을 시켜주거나 더 좋은 방법은 찬 식염수 관장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 잘 나오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각 온도라는 게 있어요. 감각 온도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 최적 온도는 체온 조절에
적합한 온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쾌지수라는 것도 있죠. 불쾌지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숫자로 나타낸 지수예요. 그래서 70일 때는 10%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죠. 75일 때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불쾌를 느껴요. 80일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요. 86 이상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음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 잘 나오진 않지만 75일 때는 50%, 80일 때 거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기와 건강이에요. 공기와 건강. 자, 실내 공기오염 물질을 좀 아셔야 돼요. 실내 공기오염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라돈, 군집독, 빌딩 증후군 요 네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실내 오염 지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CO2인데요. 자, CO2인 경우에 밀폐된 곳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 오심과 두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환기를 해주면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는 것, 이거를 군집독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이다. 그럼 CO2 이산화탄소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새집증후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라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라돈 침대 있었죠. 네, 어린아이일수록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다. 그래서 폐암에 잘 걸리게 되어 있고요. 빌딩 증후군은 마찬가지로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증후군이 되고 해결 방법은 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차 오염 물질은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일산화질소, 뭐 이산화황,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이런 것들이 1차 오염 물질이고요. 2차 오염 물질은 그런 물질들이 수증기와 합쳐져서 다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를 2차 오염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존, 스모그, 케톤, 펜, 그다음에 알데히드 같은 게 2차 오염 물질이죠. 자, 대기질이에요. 대기질.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쁨과 매우 나쁨은 살짝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나쁨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죠. 매우 나쁨이 숨쉬기도 힘들어. 그러면 실내 활동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대기질, 대기의 그 질을 평가하는 표는 링겔만 농도표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의 정의인 거예요. 외우셔야 되겠죠. 자, 지구온난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축적이 됐을 때 지구 복사선을 흡수하고 계속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 지구온난화를 막자라고 해서 맺은 협정이 지금 파리 협정이 되겠습니다. 자, 열섬 현상이에요. 열섬 현상은 도시의 온도가 주변보다 5도씩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대기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심에 이물질이 가득 이렇게 적재되는 것을 말하고요. 겨울철에 심하고요. 자, 오존층 파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레온가스,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아졌을 때 오존층을 파괴해서 좋은 자외선을 들여보내주고 나쁜 자외선을 좀 걸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 이거는 동태평양 해수면의 수온이 상승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 상승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되는 개념은 라니냐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정확히 알면 돼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 그러면 엘니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성비. 자, 산성비 이 대기 안에 있는 1차 오염물질들이 H2O 즉 수증기를 만나서 비로 다시 대기 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산성비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식물 성장을 방해해요. 수질을 산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류 생존을 방해해요. 그리고 산 성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부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정의와 이 단어, 용어와 용어 정의 이렇게 매칭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과 건강.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자, 물의 정화 순서가 있죠. 침전, 침사, 여과, 일광, 소독 요 순서인데, 자, 침전, 침사는 아실 거예요. 침전은 무거운 거, 침사는 좀 고운 거, 여과는 좀 더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여과 시키는 건데, 자, 이 여과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밀스 라임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상수도를 여과해서 사람들한테 먹였더니 수인성 감염병이 감소했어. 대표적인 게 장티푸스예요. 자, 밀스는 미국 사람이고 라임케는 뭐 독일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 똑같이 상수도를 여과시켰더니 장티푸스가 감소했어. 그래서 물을 항상 여과시켜서 사람들한테 먹여야 돼. 이게 밀스 라임케 현상입니다. 자, 화학적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화학적 소독 방법은 염소 소독이죠. 왜 염소로 소독을 하느냐? 소독력이 제일 좋고요. 잔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활 현상이 거의 없고요. 조작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단점은 있죠. 수돗물을 받아서 냄새 맡아보면 나는 냄새, 그 염소 냄새거든요. 그래서 냄새와 독성이 있다.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수질 검사를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느냐? 색, 탁도, 냄새, 맛, 그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5.8에서 8.6 매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존산소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용존산소는 말 그대로 물 속에 존재하는 녹아있는 산소를 얘기해요. 즉 용존산소가 높아 그러면 깨끗한 물이에요. 용존산소가 낮아 그러면 더러운 물이죠. 자, 용존산소는 수중에 용존산소가 높거나 온도가 낮거나 플랑크톤과 염분이 없을 때 깨끗해요. 물고기는 5ppm 정도 돼야 생존할 수 있고요. 이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DO는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음용수의 조건이에요. 우리 물, 생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무색, 투명, 맛과 냄새는 없어야 되고요. 대장균, 똥물이죠. 대장균은 100cc 중에 0마리 나오면 안 돼요. 일반 세균은 1cc 중에 100마리 이하로 검출이 돼야 우리가 음용수의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균과 일반 세균의 개수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0마리예요. 100cc 중에 0마리, 일반 세균은 1cc 중에 100마리 이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나마타병이라는 게 있어요. 미나마타병과 이타이타이병 두 개 다 물로 인한 화학적 감염병인데요. 중독이죠, 중독. 미나마타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메틸수은이고요. 그다음에 이타이타이병을 일으키는 물질은 카드뮴입니다. 그래서 자, 미나마타병, 수은, 이타이타이병, 카드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영양화, 적조이죠. 적조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플랑크톤이 증식해서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녹조라는 것도 있는데 녹조는 호수, 생활하수의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녹조예요. 그래서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중식물을 좀 많이 키워야 되고 갯벌을 보존시키는 방법이 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법 과정이 있었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법은 스크린, 침사, 침전,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그래서 우리 진흙 집어넣는다 했죠. 이거를 활성온이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과정을 골라라라고 하면 스크린, 침사, 침전, 생물학적 처리, 다른 말로 하면 활성온이법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파트 폐기물 관리예요. 폐기물 관리에서 폐기물 관리하는 방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각이죠. 소각은 가장 위생적이고 의료 폐기물을 폐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죠. 다이옥신이 발생됩니다. 전선이나 비닐을 태울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다이옥신이죠. 이게 왜 문제인데 얘는 지방에 축적이 되죠. 지방에 축적된다는 얘기는 배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생식기계 이상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 생식기에 기형을 일으키거나 유산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의 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각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 매립이에요. 갖다 묻어버리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의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퇴비법이 있습니다. 퇴비는 축산 폐기물에 가장 잘 적합한 방법이고요.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폐기물 부담금 제도. 자, 이거는 애초에 용기를 만드는 사람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그냥 같이 부과해 버리는 거죠. 이거를 폐기물 부담금 제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에서는 그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식품과 건강이에요. 이제 먹는 것과 건강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식품의 변질이에요. 자, 식품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자, 발효, 부패, 산패, 변패, 자기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발효는 탄수화물이 변질될 때를 발효 이렇게 불러요. 부패는 우리 시체가 썩어야 부패라 그러죠. 단백질이 변질되는 거. 산패는 지방이 변질되는 거. 변패는 당질과 지방질이 변질되는 거. 자기소화는 육류나 어류가 죽어서 효소에 의해 물러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식중독이에요. 세균성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세균성 식중독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아리조나 장구균, 여시니아, 캄필로박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살모넬라하고 장염 비브리오인데요. 살모넬라는 저온살균 했을 때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에서 63도만 익혀도 우리가 이제 없앨 수 있고요. 언제 잘 발생하느냐? 덜 익힌 돼지고기나 우리 계란 껍질, 조류의 장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껍질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균, 어패류에 들어있고 호염균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절여도 살아있고요. 오염된 그 기구에 의한 생선회 이런 데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독소형 식중독은 이제 책에 나온 거는 3가지 정도 되는데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자, 독소형 식중독은 보툴리누스 식중독, 웰치균, 그다음에 포도상구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보툴리누스는 통조림에서 주로 발견되는 혐기성 균이고요. 그 다음에 웰치균도 혐기성이죠. 토양에 분포하고 있고, 포도상구균은 주로 이제 이 포도상구균은 당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장 독소는 100도씨에서 30분간 팔팔 끓여도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포도 케이크, 유통기한이 지난 포도 케이크. 그래서 독소형 식중독은 3가지 외우시면 돼요. 자. 웰치스 포도맛 보툴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요게 독소형이에요. 자연독은 자, 우리 보거에서 볼 수 있는 게 테트로도톡신, 생식기 내장에 많이 들어있죠. 보통 이제 호흡기 마비를 일으켜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1시간 이후에도 이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조개에 들어있는 거는 미틸로톡신, 굴에 들어있는 게 베네루핀, 버섯에는 무스카린, 감자에는 솔라닌, 맥각은 에르고톡신이나 에르고타민, 청매는 아미그달린, 곡류와 견과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자연독이 들어있습니다. 자,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은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자, 물리적 방법은 건조시키는 방법, 수분을 15% 이하로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이거는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거, 가열, 저온 살균하죠. 63도에서 65도, 30도 가열하시면 돼요. 밀봉, 공기를 차단시키는 방법, 자외선, 표면 살균만 할 수 있는 거, 통조림은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화학적 보존 방법은 절임, 훈연, 가스 저장, 훈증이 있습니다. 절임은 염장, 당장, 산 저장이 있죠. 염장은 소금에 절이는 거, 그래서 김장김치 절이는 거. 당장은 잼 만드는 거. 산 저장은 피클 만드는 거.
훈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완전 연속시켜서 가스를 훈연시키는 거. 그다음에 가스 저장은 질소가스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그다음에 훈증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요법. 그래서 이런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식품을 보존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에서는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건강검진, 그다음에 유해인자 관리 방법, 직업병.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보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감각적으로도 잘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건강검진은 일반 검진이 있어요. 우리 2년에 한 번씩 받죠. 그래서 일반 검진, 배치 전 특수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유해 작업장에 배치하기 전에 하는 게 배치 전 검진. 그 다음에 특수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장에 근무하면서 받는 게 특수검진. 자, 유해 작업장에 여러 명이 증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시검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발생을 해서 확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명령을 하죠. 그게 임시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의 종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유해인자를 좀 없애야 돼요. 관리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대치예요. 가장 우선적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사용할 때 분무식에서 흡착식으로 바꾸는 게 대치예요. 유리통에서 철제통으로 바꾸는 게 대치이죠. 2번째 방법은 밀폐와 격리입니다. 이거는 원격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거예요. 즉 작업장과 날을 벽으로 격리를 해서 원격 조정을 한다. 밀폐와 격리이고요. 그다음에 실내 환기, 이건 후황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 보호구, 얘는 방독 마스크와 귀 덮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째, 직업병이죠. 자, 잠안병, 잠수 또는 교각에서 일하시는 분, 이 고기압이 문제이고, 자, 고산병, 항공병, 이거는 등반하시는 분, 비행기를 조정하시는 분, 이건 저기압의 근로 조건이에요. 소음이 심하면 난청이고요. 진동이 있다 그러면 대형 드릴이나 건반악기, 즉 레노병에 잘 발생하고, 경견환 증후군, 슈퍼마켓 계산원, 그다음에 벨트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게 경견환 증후군입니다. 자, VDT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직업병이고, 중금속 중에 특히 납을 많이 사용하는 인쇄소, 페인트, 축전기, 여기에서 오랫동안 작업하셨던 분들은 조혈 이상, 빈혈, 정자수 감소에 그런 직업병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벤젠이 많은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을 많이 오래 하셨던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재생불량성 빈혈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진폐증, 분진인데요. 크롬이 많이 발생할 때는 폐암, 규폐증일 때는 뭐 결핵, 성면, 또 시멘트에 발생했을 때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게 진폐증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고,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꽈락 없이 100점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